네, 그래요. 1주부터 봅시다, 그럼. 네, 교수님. 네, 그 1주차는 이제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발표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와 이제 배경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를 뭐 다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 단순히 그 가상의 세계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이제 주요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상현실, 그러니까 VR, 증강현실, 확장현실 등이 이 기술이 토대가 돼가지고 가상공간에서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이제 1992년 SF 소설가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됐고요. 그 메타와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그 현실 세계를 그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의 확산과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좀 각광받고 있고요. 최근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이제 기업들에서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 뭐 메타버스는 인터넷 다음 버전이다. 이런 주요 언급들이 있고 좀 혁신을 꾀하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개요 이제 플랫폼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뭐 제페토라고 이제 유명하죠. 이게 네이버 Z에서 개발한 플랫폼인데 얼굴 인식과 AR의 3D 그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고유 아바타를 제작하고 다양한 문화와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2021년 기준 이용자 수 약 2.5억 명 정도가 되고요. 플랫폼에 기반한 사례는 이제 아마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플랫폼으로는 로블록스라는 그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이제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사용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제작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여기서도 제페토만큼의 그런 아바타 퀄리티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제작자와 그 이제 이용자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 로블록스를 활용해서 만든 그 활용 사례가 하나가 이제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차세대 모빌리티를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게임 같은 것들도 그 체험이 가능한 그 가상 공간의 테마파크고요.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이제 우측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어, 이 현대에서 이제 새로 개발한 신차를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렇게 전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게임 화면 안에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다른 이제 활용 사례로는 넥슨 채용의 나라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그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넥슨이라는 이제 게임 회사가 그 구직자들을 위한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고 보시면은 이제 넥슨 본사의 그런 모습을 이제 구현하는 것과 우측 하단과 이제 우측 상단을 보시면 넥슨 본사를 이제 활용해서 그 이제 구축을 했고 왼쪽은 좌측 하단은 이제 넥슨의 게임인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안에서 채용 박람회를 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이것도 로블록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순천향대학교에서 가상 입학식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코로나 시대로 인한 비대면 입학식을 이렇게 로블록스를 활용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모습도 이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기업 활용 사례가 하나, 이것도 이제 플랫폼 활용 사례인데, 이건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하나은행의 그 신입행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가상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그 프로그램 진행은 어, 이제 가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은행 인천연수원의 구조와 외형을 모두 이제 구현을 한 상태에서 안에서 이제 아바타를 만들고 각자 이제 개인 AI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어,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디지털 트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와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차이를 이제 아직 학계에서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메타버스를 디지털 트윈의 상위 개념으로 보고 있고, 디지털 트윈은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동하는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 환경들을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고 실시간 데이터 연동 그리고 통한 이제 분석 및 시뮬레이션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것을 이제 현실에 적용해서 동기화하는 기술이라고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트윈도 이제 예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인데 2002년에 그 제품 생명 주기의 관점에서 그 GM 제너럴 모터스에 처음 제안됐고,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고도화되고 2016년에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는 이제 미국의 회사가 자사의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공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은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것에 가상을 구현하는 거에 대한 적용 분야가 매우 광범위한데, 그 단계로는 1단계로는 이제 현실 객체를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그 복제하는 그런 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가상과 현실이 연동되어서 실시간의 모니터링이나 제어가 가능한 단계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통한 고급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의 활용을 이제 도시 분야 관점에서 보면은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그 사례가 아주 제일 유명한데요. 버추얼 싱가포르는 이제 싱가포르라는 도시 국가를 하나의 그 디지털 플랫폼 가상 공간 안에 만들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트윈 그 자체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제 이렇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를 이제 구축한 시간 단계로 봤고, 어, 이제 지금 상용화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싱가포르 실행 화면은 이렇고요. 여기 밑에 유튜브 링크 제가 넣어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이걸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현실 세계가 이제 위에 있는 사진이고 가상 모델을 이제 아래에 있는 사진과 같이 거의 똑같이 구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바람길 분석도 가능하고, 그림자 분석도 가능하고, 뭐 이제 대기 이런 여러 가지 기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패널 설치 시뮬레이션도 이제 각각 그 건물 위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뭐 에너지 소비 효율이 어떤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통해서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구의 그 주요 이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버추얼 싱가포르처럼 그 도시에서의 디지털 트윈을 이제 활용하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네이버 랩스의 어라이크라고 이거는 아직은 이제 그 구현이 모두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지도 세 개를 활용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그 골자고요. 도시 3D 모델이 이제 제일 첫 그 지도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레이아웃과 HD 맵, 이것들은 이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되는 그 다른 이제 지도고, 이거를 이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활용 장면이나 구체적으로 뭐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장면들은 없어서 사진을 제가 갖고 오지 못했고, 이것도 이제 유튜브 링크를 보시면은 그 시연 동영상 같은 것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물론 모든 분야에서 그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눈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도시 계획, 도시 설계 분야에서의 어떤 메타버스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이제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이제 가상현실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소통이 일어나고 경제 활동도 일어날 수 있고 교육, 문화관광, 행정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그 잠재성이 아주 그 다분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이 도시 분야에서도 아주 시급하다라는 것을 이제 메타버스 서울을 구현하겠다는 이 서울시의 이제 그 비전 및 추진 과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까도 처음엔 설명드렸지만 VR, AR, 그 XR 같은 이제 기술들이 접목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설계 작업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VR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착용을 하고 설계안을 검토하거나 그 직접 설계하는 과정을 그 3D로 이제 실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좌측 하단의 경우는 이제 그 하나의 도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VR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스케일별로 확장을 하고 축소를 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측 상단 하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건축 스케일의 프로젝트인데 건축 모형을 그 VR로 만들고 이제 VR 디스플레이를 쓰고 그 안에서의 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 메타버스가 이런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 현실에서만 이제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면은,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가상의 이제 어떤 연동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 관리 수단으로서 현실에서의 실시간 데이터를 가상의 공간에서 쉽게 이제 예측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 수단으로서의 그 디지털 트윈은 차세대 그런 기술들이 영합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EA8라는 회사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 시범 도시에 디지털 트윈을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사진인데, 뭐 여러 가지 입지 선정 분석이라든지 일조권, 뭐 스마트 아파트 시뮬레이션, 뭐 자연재해 시뮬레이션,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분야에서의 시뮬레이션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이 도시 분야, 그 도시 계획과 도시 설계 분야에서 상당하게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뭐 일주 차니까 이제 그 개요적인 얘기들인 것 같고, 그 내가 보내준 파일들 혹시 봤나요? 네,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걔네들도 다 포함을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이게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때 승재가 좀 스터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뭐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때 조사했던 요거 뭐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메타버스나 이런 디지털 트윈을 쓰는 그 유형이 첫 번째 게임이거든요, 게임. 그래서 그 게임 회사들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 회사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게임 회사들이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을 출시했을 때 주가 변동을 조사를 다 했었어요, 그때. 이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여기 마인크래프트가 지금 아까 발표 내용에 빠져 있는데,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고 한번 끌어드릴 화면 네. 소리 좀 사인 꺼볼까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했거든. 그래서 이거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고 거기 들어와 가지고 뭐 찾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지수는 해봤는데 그 시티즈 스카이라인하고 다른 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플랫폼이거든. 뭐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로블록스보다는 이 마인크래프트가 더 좀 그 범용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로블록스도 나오고 파티 로얄도 뭐 비슷한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얘네들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설하고 영화 파트가 있는데, 지금 소설 얘기가 있고 이제 영화 내용이 지금 여기 다 빠져 있는데, 영화 내용도 여기 다 집어넣어 달라고 그쪽 지금 광식이가 한 자료에다가. 근데 이게 이제 포맷이 달라가지고 글씨 크기나 이런 게 달라가지고 내가 그 맞추라고 보내준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어떻게 뛰어들고 있고, 뛰어들었을 때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주가 변동을 다 추적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뭐 VR 스타트업을 냈을 때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여기 2020년 8월에 VR 스타트업 론칭했을 때 확 주가가 뛰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넥스트 VR 인수할 때 또 확 뛰었고, 이런 거 지금 조사를 해놨으니까 최근 요게 승재가 한 6개월 전에 조사한 거라서 최근 거를 또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 업데이트 하면 더 좋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아까 회사도 나왔었는데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유니티하고 텐센트,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글로벌 리딩 대학들 중에서 이 지금 메타버스 연구하고 있는 데들이 어떤 연구실들이 연구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다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좀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 동영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얘기할 거는, 이게 지금 강의 자료로 만드는 거라서 출처가 다 있어야 돼요. 출처가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 같은 거 사야 되면 우리가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다운받아 놓으면은 더 좋고, 다운받아서 그냥 그걸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 대학들 분들도 좀 다
지금 포함을 했으면 좋겠고, 뭐 그래요. 그래서 승재가 뭐 지난 학기에 이 프로젝트에서 만든 것도 이제 거기 포함해가지고 좀 완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네. 2주차 거 봅시다. 내가 승재 거를 파일이 300메가가 넘어서 2개로 나눠서 보냈을 거예요. 방식이. 네,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가 대학 파트가 뒤에 있고 대학 전과까지가 하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없으면 나한테 다시 확인해 주고. 알겠죠? 알겠습니다. 어, 우선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그 저작권 관련해서 좀 교육 자료 저작권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는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고, 대신에 이거를 학생들한테 배포를 할 때 그 문구를 넣으면 된다고 해서 우선 이렇게 참고해서 가지고 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2주차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는 VR의 접목 가능성 및 잠재력 고찰, 그리고 VR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 학습입니다. 우선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현실 그리고 확장 현실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실과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 그 발표에서 들었던 가상 현실들이 있는데, 이 현실과 가상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메타버스 혹은 디지털 트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VR이나 AR, MR을 활용해서 저희가 현실과 가상현실을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VR은 우선 말 그대로 가상현실이고, AR은 증강현실로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기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가상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혼합현실은 현실과 가상세계가 혼합된 것으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AR과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R은 버추얼 리얼리티로 인간의 상상에 따른 공간과 사물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 이는 이 뒤에 나올 AR과 MR과는 다르게 오로지 가상현실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의 어떤 회의실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카페트 색깔을 즉각적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책상의 색깔을 바꾸어 본다든지, 아니면 평범한 상황과 그리고 회의 시의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상현실은 이제 건축이나 도시를 하면서 3D 작업을 하시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증강현실입니다. 이제 사용자의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앞서 간단한 사진으로도 봤듯이 뭔가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의 정보 등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촬영을 한 뒤 벽지를 미리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테스트해 보거나, 아니면 실제 공간을 바탕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가구 등을 가상의 세계에서 배치를 해보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공간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되 뭔가 가상의 컨텐츠들을 통해서 현실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음으론 혼합현실입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현실이 접목되어서 현실의 객체와 가상의 객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가상의 컨텐츠가 나와서 현실의 객체와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과 이제 상호작용 또한 할 수 있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가상의 컨텐츠를 보면서 회의를 하거나 서로 뭔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실은 현실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제 VR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가상 세계에서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AR은 현실 기반으로 하고 가상의 객체도 존재를 하고 현실과 가상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되지만 현실과 가상 객체 각 객체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MR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모두가 가능한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의 역사는 우선 1800년대, 1900년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800년대, 1900년대부터 여러 가지 문헌 등을 통해서 비슷한 개념의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57년 센소라마 시뮬레이터라는 것이 개발이 됩니다. 이 센소라마 시뮬레이터는 간단히 말하면 1인의 흑백 영화관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용자가 센소라마 시뮬레이터에 앉아서 머리를 집어넣고 보면은 비록 흑백의 화면이지만 화면이 보이고 촉각이나 실제와 같은 향기는 아니지만 냄새도 맡을 수 있었고 촉각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약간 4D 영화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 물론 기술은 많이 떨어졌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최초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개발이 됩니다. 최초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인 텔레스피어 마스크가 개발이 되는데요. 요즘의 VR 기기, 헤드마운트 기기와는 굉장히 다르지만 어쨌든 최초의 기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8년 후인 1968년 최초의 컴퓨터 마우스 프로토타입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초의 투시형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개발이 됩니다. 이 최초의 투시형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뭔가 무게나 여러 기술적인 문제로 단독적으로 이것만 사용을 할 수는 없었지만 간단하게 입체적인 환경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인공현실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1984년에는 최초의 가상현실 제품 판매 회사인 VPL 리서치가 설립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VR 고글이라든지 VR 장갑 등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이 되어서야 가상현실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1989년에 진정한 최초의 가상현실 기기인 바이브드가 개발이 됩니다. VR은 크게 VR 분류를 보자면 제시 방식이나 시스템 환경 등을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시 방식은 가상의 세계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이 있고 현실의 세계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VR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후자의 경우에는 AR이나 MR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환경에 따른 분류인데요. 크게 4가지 데스크톱 가상현실, 몰입형 가상현실, 3인칭 가상현실, 원거리 로보틱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가상현실은 이제 컴퓨터와 간단한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를 하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이미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보편적으로 게임 환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예 가상의 환경에서 뭔가 체험을 하거나 시각적으로 구현을 해놓은 시스템 환경을 의미합니다. 본 영상은 이제 얼리언 엔진을 통해 만들어진 게임들을 모아놓은 영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몰입형 가상현실입니다. 몰입형 가상현실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나 데이터 장갑, 옷 등 특수 장비를 통해 환경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 영상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와 모션 캡처 그리고 트레이드 밀을 활용해서 뭔가 게임 환경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걷는 대로 가상현실에서도 움직이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가상현실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인칭 가상현실입니다. 카메라 등의 장비를 통해 사용자의 모습을 가상 공간에 나타나게 하여서 마치 내가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키넥트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모션 캡처 장치나 VR 장치 등을 활용하지 않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TV 아래에 있는 게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를 통해서 모션 인식을 하거나 이용자를 인식을 해서 아까 앞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게임 안에 이용자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카메라를 통해서 이용자를 인식을 하고 가상현실에 나타나게 해주는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원거리 로보틱스입니다. 이제 로봇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공간에 사용자가 현존하는 효과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이용자가 장갑을 끼고 움직이고 있으면 멀리 존재하는 로봇가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R 기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 기기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 이제 입력 장치에서는 모션 캡처, 전방위 트레드밀,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출력 장치는 앞서 계속 언급드렸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와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촉각 출력 장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입력 장치 중 모션 캡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나온 모션 컨트롤러나 슈팅 컨트롤러가 있고 아니면 닌텐도 위에서 나온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뭔가 입력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가상현실의 내용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션 캡처 카메라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개발을 한 프로젝트 비욘드가 있고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비욘드를 통해서 360도의 환경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카메라는 앞서 보셨듯이 뭔가 카메라를 통해 이용자의 행위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기타 제스처 기반 기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도 삼성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출시된 기기이지만 이제 링크라는 제품입니다. 이는
손바닥에 이 제품을 끼워서 카메라 등을 통해서 모션을 캡처하여서 뭔가 입력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제품은 팔찌처럼 이용을 하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근육을 인식을 해서 사용자들이 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등의 행위를 입력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덱스모 제품은 아까 원거리 로보틱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입력 장치로는 또 다른 입력 장치로는 모션 캡처와 같은 분류에 속하는데요. HTC사에서 나온 바이브 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 트레드밀도 있는데요. 앞서 그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몰입형 가상현실에 도움이 되는 기기들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이렇게 위에 서가지고 직접 걷는다든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기기입니다.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도 존재를 하는데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삽입형, 부분적 삽입형, 비삽입형으로 나눠집니다. 해당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기들은 비삽입형 기기로 머리에 쓰면은 뇌파를 감지해서 뭔가 신호를 입력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력 장치입니다. 출력 장치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일 텐데요. 오큘러스사에서 나온 퀘스트나 삼성에서 나온 기어 아니면 HTC에서 나온 바이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함께 이용을 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각 출력 장비입니다. 테슬라 수트나 코FX, 프라이오 VR 등 모두 입는 형태인데요. 수트나 아니면 조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입고 직접 뭔가 진짜로 그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촉각 등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기타 장비로는 하프다이브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 구글 글래스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하프다이브는 누워서 체험하는 기기로 조금 더 뭔가 VR의 공간을 확장시켜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홀로렌즈와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AR 기기인데 네, AR 기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활용 분야는 굉장히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교육, 의료, 자동차, 국방, 선박, 스포츠, 제조, 엔터테인먼트, 건축 시뮬레이터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건축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도시에서 이제 설계 시공 중 의사소통이 매우 빠르거나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설계 시공 중에는 과정 중 수정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또한 직접 해볼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VR은 직접 실시간으로 뭔가 업데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굉장히 편리한 도구로 사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정하기가 편리하다든지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시공 과정에 VR을 도입하여서 의사결정이나 유지관리 단계에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로는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들 아마 접해보셨을 트윈모션을 통한 이제 3D 화를 아니면 뭐 루미온이라든지 브이레이 등을 통한 3D화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직방에서 제공하는 VR 룸투어가 있고 또 VR을 활용한 건물의 내부 설계 과정을 직접 이렇게 관찰함으로써 뭔가 하자나 유지 보수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윈모션과 비슷한데 이렇게 직접 지어진 건축물을 VR을 통해서 체험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건설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AR을 활용해서 현장 공정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VR을 통해서 건축 설계안을 검토해보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최근 이제 한국에서는 젊은 건축가 포럼에서도 VR을 통한 가상공간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VR 구축을 위한 도구 학습은 이제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건축 프로그램 오토캐드나 스케치업, 라이노 등을 통해서 우리가 3D를 통해 만들었던 자료들을 이제 게임 엔진, 그러니까 얼리얼 엔진이나 유니티를 통해서 불러와서 뭔가 VR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정리가 잘 됐네요. 네, 정말 수고 많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아까 링크라는 거는 삼성에서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써놨으면 좋겠고요. 이 링크 미호는 어디서 만든 건가요? 이거는 아마 중국 회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완해서 상품명만 쓰지 말고 그 개발 회사들을 좀 다 써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한 3장 정도 가면 이제 이게 뭐 건축 도시만 좀 썼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건축 도시만 보는 게 아니고 좀 디자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산업 디자인이나 조경 분야도 좀 확장해서 좀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뭐 그래서 VR은 뭐 이 정도면은 다 완성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건가요? 다운받은 건 아니고 이게 여기 삽입 지금 제 PPT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 삽입 버튼을 누르시고 화면 녹화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지정을 해서 혹시 이 화면도 지금 보이시나요? 좀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삽입 버튼을 누르시고 화면 녹화하시면 원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면 여기에 나오는 부분을 바로 동영상 파일로 PPT로 넣을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그냥 유튜브 화면을 녹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다운받은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에서 유튜브를 녹화한 거네, 그 화면을. 네네네. 유튜브 파워포인트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캡처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도 그 유튜브 주소를 써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작권 관련해서 뭐 써있던데. 네, 여기 아래 하단에 써놓긴 했는데 주소도 다시 한번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에 그런 기능이 있구나. 그러면은 아까 메뉴에 어디 있어요, 이게? 삽입 탭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삽입해서 가장 오른쪽에 화면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는 다른 창에 띄워놔야 되나요? 네, 인터넷에서 띄워놓고 그 인터넷 화면 화면을 녹화를 누르고 그 인터넷 그 박스 화면을 이렇게 그림 캡처하는 것처럼 네, 해주면 맞습니다. 얘가 녹화를 시작을 하고 종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단 바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종료할 수가 있어? 이렇게 기록 종료 기록하고 버튼이 나오는
이렇게 위에 아, 종료 위에 버튼이 종료. 아, 오케이. 그래요.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이고, 그럼 3장도 이어서 봅시다, 그러면. 3장은 게임 엔진이네. 네, 교수님 3장 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그 뒤에 주차에 이제 게임 엔진 중에서도 이제 얼리얼 쪽으로 저희가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인터페이스 소개 구체적으로 이제 얼리얼 엔진 그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사실 어디까지 이거를 소개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래서 아직 그 자료 준비가 뭐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준비된 것부터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게임 엔진과 도입 설계 챕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왜 게임 엔진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존에 이제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은 그 3D 그래픽을 활용해서 게임 내 그 가상 환경과 캐릭터 이런 움직임 등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이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도시, 건축, 자동차, 조선과 같은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엔진 활용한 사례를 보시면 뭐 자동차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픽을 활용해서 차량 구현에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뭐 차량 조작법을 이제 AR로 안내하는 것과 뭐 실시간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 솔루션 개발을 하는 것을 다 이제 게임 엔진을 활용한 것도 있고 뭐 건설 제조에서도 선박 설계, 3D 모델링, 뭐 스마트 공정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이런 제조업 분야 외에도 이제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뭐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AR 쇼핑 앱을 활용하고 있고 한샘도 이제 VR을 활용해서 가구 배치 인테리어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가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이제 일단 예시로 갖고 온 거고요. 그 유니티로 구현한 이제 대우조선 해양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안에 가상의 현실 안에서 이렇게 3D 모델링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도 그냥 예시로 하나 갖고 온 것입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가상 공간의 헬싱키 도시를 이제 구현한 건데 이거 보시면은 정말 그 3D 시각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술 지금 그래픽 기술을 가지고 이런 정도까지 현실과 비슷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유니티 3D와 이제 얼리얼 엔진이 어쨌든 양대 산맥으로서 그 게임 엔진 시장을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개요와 장단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니티 3D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유니티 테크놀로지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개발한 게임 엔진이고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콘솔,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게임 제작 가능하고 이제 2D 게임,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좀 더 특화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개발 언어가 C샵으로 이제 C샵 베이스 스크립트로 이제 오퍼레이트 되고요. 플랫폼은 이제 윈도우, 맥 OS, iOS, 안드로이드, 타이젠 뭐 이런 것들 이제 포함한 이제 되게 많은 플랫폼에서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와 유료 버전이 있는데 퍼스널이 이제 무료고요. 이제 그 수입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프로로 그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그 하스스톤이 이제 PC와 모바일로 제공되고 컵헤드라는 게임이 PC와 콘솔, 포켓몬고가 모바일, 그리고 시티 스카이라인 이게 대표적인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이것도 이제 그 유니티 엔진 베이스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3D의 장점의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 엔진사에서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과 서점 등에서 정보를 좀 얻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그 개발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인터페이스와 이제 개발 방식 같은 것들이 이제 직관적이고 무료 라이선스 사용 가능 그리고 이제 비교적으로 낮은 PC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무겁지가 않은 편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무료 라이선스 사용 시 반드시 이제 유니티 로고가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 워터마크처럼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식 문서나 인터페이스에서의 어떤 한국어 지원이 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C샵이 나중에 말씀드린 얼리얼 엔진의 C++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좀 그 입문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중급 이상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유니티 3D를 활용한 인터페이스인데요. 이제 중간에 이제 화면이 그 안에서 이제 그 3D로 이제 개발하는 화면이고 이쪽이 이제 그런 화면들의 객체에 대한 이제 하이어키를 이제 보여주는 위계를 보여주는 것과 그 이제 그 하단에는 이 에셋들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이런 객체들의 속성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속성 툴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리얼 엔진은 이제 에픽게임즈가 1998년에 개발한 게임 엔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3D 그래픽으로 이것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3D 환경에서의 그 특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2D에서도 적지 않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개발 언어가 C++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맥OS, 리눅스, HTML, iOS, 안드로이드 등 메이저 플랫폼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유니티에 비해서는 조금 플랫폼의 그 범용성이, 다양성이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거는 제가 수정을 좀 못했는데요. 퍼스널 플러스 프로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무료와 유료로 구분이 되는데 무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고요. 이제 상업 목적으로 이용될 때 그 로열티를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날 때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런 라이선스에 대한 무료 여부가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배틀그라운드가 있고요. PC 모바일 콘솔에서 제공되고 아까 그 교수님이 잠깐 보여주신 PPT에서 본 것처럼 포트나이트 또 PC 모바일 콘솔 그리고 뭐 드래곤볼 파이터즈라는 PC 콘솔 게임 환경에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수많은 게임에서 얼리얼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의 장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양한 개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수적인 플랫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강력한 3D 그래픽이 그 제일 강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티에 비해서 그 3D에 대한 그 그래픽과 그 사실 시각화 그런 그 능력이 좀 탁월하고요. 무료 라이선스로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과 엔진에서의 소스 코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니티 3D와는 달리 좀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상에서나 어떤 그 문서 상에서는 한국어 지원이 좀 뛰어나고 블루프린트라는 그 코딩 이거는 이제 코딩 이제 손으로 이제 코딩을 치는 게 아니고 블루프린트 방식이란 어떤 이제 그 퍼즐과 같은 조합을 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좀 개발 환경이 좀 쉬운 그래서 좀 입문자들한테도 어프로치가 쉬운 그런 것들이 이제 얼리얼 엔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을 꼽자고 하면은 뭐 이것도 유니티와 마찬가지겠지만 수입의 일정액이 이상일 경우 로열티 지불이 필수고요. 유니티와는 좀 다르게 PC 사양이 아무래도 그래픽에 중점을 이제 많이 두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PC 사양이 필요합니다. 그 단점으로는 중급 이상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블루프린트를 활용해서 이제 개발 환경이 좀 쉽지만 아무래도 좀 더 그 개발을 용이하고 용이한 개발과 그 뭐라고 해 이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플렉시블한 그
그 개발 위에서는 이런 블루프린트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C++ 언어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언리얼 엔진도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이제 언리얼 엔진의 그 인터페이스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니티와 되게 이제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 화면이 이제 그 3D 안에서의 3D 모델링이 이제 된 부분이고, 왼쪽이 이제 그 액터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왼쪽에 여기서 이제 좌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객체 예시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창이고, 좌측 하단에 이제 그 에셋과 그 에셋 파일들이 포함된 그런 위치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의 경우는 이제 레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 객체들이 어떤 위계로 있는지에 대한 그런 레이어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이제 유니티와 비슷한데 이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좀 그래도 다가기 쉬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슬라이드가 13개밖에 안 돼서 내용적으로 어디까지 좀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교수님 피드백을 좀 듣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잘 정리는 했는데 여기 그 유니티 3D랑 언리얼을 사례를 좀 더 찾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게임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좀 더 찾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요 두 개 말고 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도 좀 혹시 후발 업체 같은 게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리고 첫 번째는 일단 사례를 게임 이외의 것들을 좀 더 찾아서 특히 이제 뭐 도시나 디자인 이쪽에서 사례들 뭐 예를 들어서 버추얼 싱가포르는 뭘로 만든 건지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1, 2, 3, 1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말로 하면 다 아는 뭐 제페토라든가 뭐 로블록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까 E8 디지털 트윈 이런 거는 뭘로 만들었는지 서치를 해가지고 그 사례들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일반 게임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도시 서울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S맵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뭘로 만든 건지 좀 서치를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유니티랑 언리얼을 좀 이렇게 각각 비교를 각각 설명을 했는데 비교표 같은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해주고 이거 그러니까 1, 2, 3주는 개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언리얼 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언리얼에 대한 세부 뭐 이렇게 그거는 요 다음번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게 아마 6, 7, 8, 9주까지 거기서 이제 다루니까요. 그 부분은 뭐 지금 안 해도 되고 그래서 3주차의 내용은 사례하고 비교표를 이제 추가한 특히 이제 우리가 VR하고 연동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저기 그 게임 중에서 나도 뭐 들어본 게임들이 있긴 한데 배틀그라운드 그 VR 끼고 할 수 있는 건가?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R 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아직도 예산이 등록이 안 됐던데 아까 기기들 중에서 몇 개는 좀 샀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게임기도 한번 사볼까? 게임기. 아까 그 지수가 교수님께서 보여준 말씀하신 그 오큘러스가 그 게임 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최근에 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과제가 아직 안 등록된 건가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도 그게 신청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안 뜨던데 재윤이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자료는 뭐 보냈다고 하던데 왜 등록이 안 됐지? 재윤이한테 확인해 봐요. 네, 양재영. 알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따가 끝나고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지수가 이렇게 보여준 것 중에서 지수가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모션 캡처를 해주나 보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요거 가격 좀 알아볼래요? 한번 플레이스테이션도 사볼까? HTC는 우리한테 있고 트레드밀 같은 건 비싸겠죠. 걸어가는 버톡스 옴니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걷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하려면은 지금은 이제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걸어 다니는 거를 해보려면은 이 보톡스 옴니 뭐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어디서 팔아요? 저는 저 이미지를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거 좀 찾아 적어 지금 놓을까요? 방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버톡스 옴니원이 2021년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격은 1995달러라고 합니다. 아, 미국에서만 살 수 있나 보네. 일단 캣워크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거네. 그죠? 250만 원? 네, 아마 근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내 그 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좀 확인은 안 돼가지고요. 그 캣워크는 지금 1,400달러에 판매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톡스 옴니는 그 동그라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걷는 거고 캣워크는 이렇게 붙잡고 걷는 거잖아요. 그 캣워크도 몸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방향을 트는 거를 인식을 하겠네. 내가. 아마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사봅시다. 그리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고 광식이가 요번에 한 거는 하여튼 그 유니티랑 언리얼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VR 아까 입출력 장치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하고 연동되는지도 좀 조사를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간이 좀 늦었는데 마지막 그 4주차 확인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수? 네. 네.
이제 4주부터가 실제로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죠. 그리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 대상을 그 샘플을 여기 서울대학교의 시흥 캠퍼스로 하면 다 모델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뭐 굳이 다시 그걸 따라서 지금 자료 만드는데 시간 허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걸로 해봅시다. 그러면 설명해줘요. 네. 4주차는 이제 VR과 용이한 연동을 위한 기초 3D 모델링 작업으로 캐드랑 스케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캐드입니다.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오토캐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원 그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학생 및 교사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계정 생성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계정 생성을 하시고 저는 학교 이메일로 등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교육용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오토데스크사 제품을 무료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드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캐드를 다운을 받으셨으면 대상지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수치 지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치 지도란 지표만, 지하, 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 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정보를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적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수치 지도는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받아보는 방법은 인터넷에 이제 국토정보 플랫폼 입력하셔서 들어가시면은 국토정보 맵이라는 탭에 들어가셔서 통합지도 검색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통합지도 검색에 들어가시면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 원하는 대상지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지가 뜨고 그 중에 원하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수치 지도를 다운을 받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축적 5,000대 1로 제공이 되는 정보를 체크를 하셔서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이용 목적을 입력을 하시고 준수사항을 동의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DXF 파일로 수치 지도가 제공이 됩니다. 다운받으신 캐드를 열어보시면 이제 파일 열기 탭이 있는데요. 이 파일 열기에 들어가셔서 파일 유형을 DXF로 수정을 하시면은 방금 다운받은 수치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 지도를 불러와서 이제 본인의 그 수정 스타일에 맞게 레이어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정보들을 지우고 이렇게 대상지를 한정을 시킨 뒤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지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케치업 버전보다 낮거나 같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도면을 주고받아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낮게 저장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도면 정리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스케치업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또한 이제 스케치업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은 무료 체험판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업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스케치업 체험이 있고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스케치업 무료 평가판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때 로그인이 필요한데 나중에 웨어하우스 같은 거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다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케치업은 이용자들이 직접 본인이 만든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3D 모델링을 공유할 수 있는 3D 웨어하우스하고 스케치업의 플러그인
루비를 공유할 수 있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3D 웨어하우스를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케치업을 실행을 하시고 윈도우 탭에 들어가셔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하거나 공유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간 모습은 이렇고요. 저희가 모든 걸 다 모델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구나 소품 등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웬만한 가구 회사에서는 이제 카탈로그처럼 본인들의 제품을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많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스케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인 조작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쪽에 있는 올빗 버튼인데요. 이거를 직접 눌러서 화면을 회전하지는 않고 이거는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는 걸로 이 아이콘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휠 버튼을 누른 채로 뭔가 화면에서 움직이면은 지금 버튼을 누른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이 왼쪽이나 오른쪽 아니면 상하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펜 버튼인데요. 이거를 누르고 움직이셔도 되지만 아까 올빗을 누른 상태로 쉬프트를 누르고 키보드의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누르면은 이 손바닥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을 끌면은 제가 끄는 방향으로 화면 회전 없이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줌 버튼입니다. 줌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은 화면이 확대가 되고 아래로 끌면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줌 익스텐트입니다. 이거를 누르면 객체가 있는 전체 범위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배경 화면에는 객체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줌 익스텐트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 화면이 이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한 방법인데요. 우선 뷰에서 툴바를 누르면은 원하는 아이콘들을 온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온오프 시킨 아이콘들은 이 위치에서 자유자재로 배치를 해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탭에 들어가서 모델 인포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유닛에 들어가면은 이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를 클릭을 해서 밀리미터로 변경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단축키 설정에 관한 방법인데요. 윈도우 탭 프리퍼런스에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숄컷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기능들을 단축키로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라이노나 캐드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단축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면 미리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자주 쓰이는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셀렉트 버튼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단축키로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이 셀렉트 버튼으로 수정이 됩니다. 한 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이나 면, 이제 각각 하나의 요소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객체를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이나 면과 인접한 구성 요소까지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 면과 연결된 모든 요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한 번 클릭을 했을 때 모습이고요. 두 번 클릭했을 때는 이 면을 클릭했지만 면과 인접한 요소인 선까지 함께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 클릭하면 이 면과 인접한 모든 요소, 이 면과 인접한 모든 면들 그리고 선들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이나 삭제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스케치업은 그룹화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인데요. 요소별로 그룹화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에 대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하나만 선택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컨트롤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뭔가 요소를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hift를 클릭한 채로 뭔가 요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택되어 있던 요소는 빠지게 되고 포함되어 있지 않던 요소는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과 Shift를 모두 클릭한 채로 요소를 클릭하게 되면은 포함되어 있던 요소가 빠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누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Shift를 누르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떠서 빠져 있는 거는 포함이 되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던 거는 포함이 되도록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요소를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펜 기능입니다. 펜은 단축키로 L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점과 점을 그려서 선을 만들고 그 한 평면에서 선이 3개 이상 만나면 면이 생성이 됩니다. 스케치업은 3D 툴이기 때문에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한 평면에서 선 3개가 만나야 면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X축, Y축은 초록색, 그리고 Z축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릴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한 평면에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면이 생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Z, Y축에 맞춰서 그리게 되면은 면이 생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Y, Z축에 맞춰서 그리게 되면은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꼭 이 YZ축이나 XY축에 그릴 필요는 없고 하나의 평면이기만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축을 따라서 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다가 색깔이 나타나게 되면은 지금 그 축의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때 이 선의 색깔이 나타났을 때 Shift 버튼을 누르면은 그려지는 방향이 해당 축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 이외에도 아예 시작을 할 때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그 누른 축으로만 그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위쪽 버튼을 통해서 축을 고정을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푸시풀입니다. 단축키로는 P 버튼을 누르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면을 만들었을 때 이 면을 선택을 해서 푸시하거나 당기거나 밀어서 3D 입체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면을 선택한 후 자유롭게 당겨도 되지만 수치를 입력해서 정확한 수치만큼만 수치를 입력해서 3D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자유롭게 끌어오는 모습이고요. 수치는 이쪽에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은 500만큼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준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으로 나눠진 부분들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룹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브입니다. 그 단축키로는 M 버튼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뭔가 요소를 선택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뿐만 아니라 무브를 누른 상태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은 선택한 요소를 복사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선택을 해서 무브를 하면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객체 위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객체 위로 이동을 시키면 이 객체 또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룹을 해놓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면만 선택을 했을 때는 이 면 전체가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에다가 이제 다른 이거는 이제 면을 무브할 때 컨트롤을 눌러서 이동 복사를 시킨 모습이고요. 이렇게 선을 이동시키면 이 면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레이즈입니다. 말 그대로 지우개 기능이고요. 단축키로는 2입니다. 이제 선이나 그룹 단위로 선택되는 요소들을 삭제를 할 수 있고요. 이 이레이즈 버튼뿐만 아니라 원하는 요소들을 드래그 혹은 아까 셀렉트 버튼으로 선택하신 뒤에 딜리트 버튼을 통해서도 뭔가 요소를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딜리트를 활용해서 지금 면과 선을 삭제한 모습이고요. 아니면 이레이즈 버튼을 통해서도 이렇게 면이나 선을 삭제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은 삭제가 되지 않고요. 선 단위로 아니면 그룹 단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인트 버켓인데요. 단축키로는 B입니다. 이제 이 매테리얼에서 원하는 재질을 고른 뒤 원하는 요소에 재질을 입혀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앞에 두 개는 그룹을 해놓지 않은 거고 뒤에 두 개는 그룹을 해놓은 건데 B를 누르고 바로 누르면은 이렇게 B를 누르면은 페인트 통으로 변하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재질이 기본 재질로 되어 있어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해서 부어 페인트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룹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한 번에 지정을 해줬던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그룹 내에서 조금 수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상태에서 다른 색깔로 다시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룹의 경우에는 이 개별 요소와 다르게 한 번에 다 같이 매테리얼이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색깔뿐만 아니라 스케치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금 사실적인 재질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서서 그 그룹을 들어가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시 재질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스케치업에서 제공되는 매테리얼뿐만 아니라 제가 입히고 싶은 매테리얼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파일에서 임포트를 누르시고 임포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Use Image As를 텍스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임포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까와 같이 이렇게 페인트 버켓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를 이제 원하는 곳에다가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를 나중에 다른 재질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덮어 씌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알아보았고 앞서 이제 CAD에서 작업을 했던 것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파일에서 다시 한번 임포트를 들어가서 이번에는 파일 유형을 DWG로 바꿔주시면 아까 수정했던 CAD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임포트한 파일을 3D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활용할 만한 사이트 2개입니다. 보통 건물들을 이제 실제 사이즈와 맞게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디스코와 V월드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건물을 클릭하시면 특정 건물을 또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정보 탭에서 건물로 들어가셔서 조금 아래로 내리다 보면은 건물의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건물의 높이를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디스코 말고 이제 V월드에서도 비슷하게 층수나 뭐 건물 높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사이트를 통해서 건물 층수나 뭐 이런 규모 등을 확인을 하셔서 3D화 작업을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한 사이트들을 참고를 해서 여기가 이제 시흥 캠퍼스인데요. 시흥 캠퍼스 주변에 건물들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확인해서 이런 건물들도 올려주고 아니면 주변에 필지나 도로 등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PPT에서는 이제 조금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만 지금 모델링을 한 상태이고요. 이거를 이제 저장하기 전에 나중에 얼리언 엔진으로 불러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플러그인이 필요한데요. 이제 검색창에 스케치업 데이터 스미스라고 치면은 이 얼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 사이트가 뜹니다. 이 익스포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스케치업 파일을 얼리얼 엔진에 그대로 불러올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중에 객체만 넘어오거나 아니면 매테리얼이나 기타 다른 설정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익스포터를 이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포터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다른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그에 맞는 익스포터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 저희는 스케치업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스케치업 익스포터를 확인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버전이 없다 하면은 이 뷰 레스티스 버전을 하면은 이전 버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맞는 버전에 맞게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익스포터가 스케치업 프로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거는 그 무료 버전이어서 사실 이거가 무료 버전에서도 확인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노트북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익스포터를 설치할 때 컴퓨터에 얼리얼 엔진이 없으면은 다른 여기에 맞게 파일을 설치해야 할 수 있는데 이제 얼리얼 엔진을 저희는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PPT 만드는 노트북에 아직 얼리얼 엔진이 없어가지고 이 사진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익스포터를 다운로드 하셨으면은 이제 익스포트를 눌러서 3D 모델을 누르시면은 3D 모델로 익스포트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파일 형식 중에서 얼리얼 데이터 스미스라는 형식이 뜨게 되는데요. 그 형식으로 익스포트 해주시면은 이제 얼리얼을 시작하기까지의 모든 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번에 얼리얼 엔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잘 정리했고 몇 가지 좀 수정 방향을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하고 세부적인 거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좀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걸 뭐 캐드에서 그려서 스케치업으로 넘겨서 언리얼로 간다라는 것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먼저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먼저 만들어 놓을 텐데 그거를 만들려면 순서가 캐드에서 2차원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스케치업으로 넘겨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리얼로 넘어가서 그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뭐 VR을 착용해서 테스트 해보고 뭐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는 나중에 또 스터디를 해봐야 되겠는데 뭐 그 VR을 착용한 상태에서 뭐 내가 뭐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그 공간이 막 싹싹싹싹 바뀌게 되는 뭐 그런 거를 한다라는 프로세스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캐드는 지금 설명을 거의 안 했는데 네. 원래는 그 4주차는 캐드, 5주차가 스케치업 뭐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그 캐드도 스케치업 정도로 이렇게 좀 그 개략적인 그 메뉴 소개 정도는 해주는 거를 좀 포함해 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좀 잘 이해 안 된 게 있었는데 그 재질 입힐 때 뭐 그룹을 들어가서 재질을 입혀서 뭐 잘 안 된다 얘기할 때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스케치업 익스포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스케치업은 30카피인가 있지 않나? 방식이? 조사를 해봤나요? 우리 연구실에 있는 거. 그 스케치업은 아니고 라이노가 있습니다. 스케치업은 스케치업은 지금 없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프로그램 구매할 때, 이번에 기자재 구매할 때 스케치업도 정품으로 프로 버전을 사야 되겠네요. 네, 이게 연단위 라이센스 갱신이어서 네,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다시 그러면 좀 보완을 해주고, 그러면 좀 진도가 좀 빨라졌네요. 4주 차에 이미 저기 스케치업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5주 그럼 5주 차에 이제 바로 언리얼로 들어가는 거네, 그죠? 네, 아마 네. 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얼리얼도 조금 복잡해서 아마 5주 차에는 이제 뭐 불러온다든지 기본 앞서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지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을 가지고 이제 6주 차에 뭔가 블루프린트를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5주, 6주가 다 언리얼이고 5주는 익스포트 하는 쪽이고 6주가 이제 블루프린트 가지고 막 하는 그런 커리큘럼인가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조작법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 3D 뭐 그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랑은 조금 달라가지고 조작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벨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7주는 뭐 하죠? 7, 8, 9?